주목받지 않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아시겠지만 북의 체제를 당 국가 체제라고 얘기를 해서 노동당 규약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당내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헌법이나 관련 법규로 반영이 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북의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수진영이든 진보적인 쪽이든 헌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당구약, 아까 말씀드린 구체당대의 당구약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 영토 조항이나 한국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헌법에 개정된 내용을 미루어서 다른 규약에서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또는 그런 기조가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계도 있고 이번 주에도 몇 개 있고 다음 주에 또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것은 북에서 이야기하는 김정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들이 이 헌법 개정된 내용들 또는 전반적인 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북쪽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기초적으로 들었던 것은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가 끝난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쭉 읽어보면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정연설을 비서가 썼겠죠. 근데 그 사고, 거기서 쓰는 문장, 단어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확연하게, 이제. 그 문법을 읽으려면, 그 연설문을 쓰는 사람의 사고방식, 또 지금 현재 북에서 나오는 노동신문이나 각종 대회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발언, 여기서 쓰고 있는 문장과 단어들을 저 단어들이 저 문장이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이다, 이런 것들을 보다 알려고 하면 기본적인 국정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서의 어떤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는 어법이나 이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최소한 2021년도 8차 당대회 이후 그리고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이제는 확고하게 북의 사고방식이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김정은 사상이 이런 거다 라고 아주 체계화되게 책자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론과 또는 거기다가 제 해석을 곁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 헌법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첫 번째 거는 제가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로 얘기했던 이번 북쪽의 개정 헌법은 김정은 헌법이다. 북에서 그렇게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은 사상이 어느 정도 사상 이론 체계화돼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번 헌법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측면인데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헌법에서 과거에는 국가기구를 설명할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 왜냐하면 인민의 주권기관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게 이번 헌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조 국가기구 1조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나옵니다. 국무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기구 속에 국무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국무위원장은 그것을 넘어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장은 국족을 이끌어가는 최고 용도자이며 최고 용도자라는 규정은 국가기구의 공식 직책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직책을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최고 용도자가 표현되지 헌법에는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반으로서의 우리나라 국가수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국가수반으로서의 국무위원장의 직위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두 번째 플러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대한 소환 이런 규정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김일성 시대에 많이 들었던 김일성 수령에 해당되는 그런 준하는 정도의 용도자로서의 어떤 직위를 이번에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령의 율적 용도 체계가 북한 사회에서 이제는 확고하게 정착이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그것의 행정적인 기구, 국가기구의 개편으로서의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제일 사실 관심을 많이 갖던 게 2023년 말부터 나온 두 개 국가론에 기초해서 영토조항 두 개 국가론이 어떻게 명문화 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규정으로서 영토 조항을 처음으로 이제 넣었죠. 뒷부분에서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을 어제 오래 북쪽을 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하나는 북에서 새로운 3대 지도자의 사상 이론 공체가 이제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 권력으로서의 수령의 율적 용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구적으로 헌법적으로 고쳐가 되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북쪽의 헌법은 크게 보면 48년도 재헌헌법 그리고 그것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19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의 성격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주석제를 등장하면서 수령의 국가기구의 직위를 주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처음 하면서 수령의 율적 용도 체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구적인 어떤 법적인 기본법에 규정되는 그런 형태의 그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헌법을 영원한 주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헌법도 개정을 하면서 김일성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때는 이제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의 국방위원회를 국가기구로서 확보했고 대외적으로 국가 수반의 직위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한테 주는 약간 그 권력을 이원화하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등장해서 다시 법제를 하면서 등장할 게 2012년도 헌법인데 이때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래서 아마 요 다음 언제쯤 가면은 이번 개정에 대해서 김정은 헌법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용적으로는 현재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정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19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을 이제 지금까지 19번 개정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국가기구가 변하면서 그거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소폭 개정이죠. 근데 지도사상이 바뀌고 국가기구의 어떤 역할이 이번처럼 확 바뀌는 그런 규정은 몇 번 없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72년도 사회주의 헌법을 하면서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 지도사상으로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구에 아까 말씀드린 당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법이라고 이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선노동당의 당원들이 해야 될 임무와 목표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헌법은 그게 아니라 국가기구의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사상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구의 활동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자기 지침을 삼는 것. 이 부분이 70년대 처음으로 주체사상으로 바뀌었는데 아시겠지만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전환되기까지는 중국, 그 다음에 소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헌법 전문에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주체사상. 주체사상이라고 또 먹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60년대 소련하고 중국하고 너 수정주의야, 너 뭐 교주주의야, 그 중소분쟁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와중에서 북의 입장에서는 주체사상만 딱 연계했을 때 저것도 저기 유고 같은 티터주의 아니야?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서 수정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논란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막스 레닌주의 창조를 적용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스 레닌주의 창조 개선이 아니라 막스 레닌주의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독창적인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김일성주의라고 명명을 하죠. 그래서 74년부터 북한사회에 이미 온 당의 김일성주의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에 북한사회의 기본적인 사상적인 부분에서 구호로 기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소련 사회 취하를 하면서 92년도에 개정할 때는 이 앞에 막스 레닌주의 창조 의도를 빼고 주체사상을 주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후에 처음 헌법 개정할 때는 지도유념의 주체사상과 성공사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이루어진 2019년도에 이루어진 개정 때는 주체사상, 성공사상이라는 걸 빼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사상 이론 체계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그것을 당규와 당과 국가기구의 활동 지침으로 변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규정들은 대부분 핵 보유 문구를 넣는다든가 핵 무력 정책에 대한 규정을 넣는다든가 심지어는 최고 검찰소 이름을 중앙검찰소로 이름을 바꾸면 헌법을 또 바꿨어요. 그런 소소한 개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9차례 했지만 사상적으로는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로 적용한 주체사상
독창적인 사상체계로서의 주체사상 가르치고 김일성주의. 그 다음에 주체사상, 선도사상.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렇게 지금 변화해 온 것이죠. 그래서 배정된 상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국토용도 조항은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과 압록강 그리고 이 부사분계서 이 부분을 조선민주유민국의 영토로 한다. 우려했던 NLL 서해 해상 분계선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좀 골치 아픈 얘기가 뭐냐면, 저렇게 규정을 하니까 독도가 없어졌죠. 독도는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낸 2024년도 지도에 보면 독도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지도에 백정도로 있습니다. 골치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 헌법 규정에 서해 5도에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백령도, 여평도, 이 지역의 이 해상경계선 문제를 헌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물쩍 지도에는 백령도나 그게 딱 있어요. 이제 이따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차 그 부분이 남북관계가 평화 공존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그 부분이 언제든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통일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주민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대해서 조국 통일을, 이 부분들이 통째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조가 된 것이 사상, 문화, 기술의 3대 혁명, 이 부분이 사회주의 총노선으로서의 이 3대 혁명 노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아까 국무위원회 전면 배치되는 거, 그다음에 핵무력과 군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핵무력 지휘와 관련된 권한을 국무위원장한테 위임을 하고, 필요시 국무위원장이 그 지휘 기구를 넘겨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개정법에 담겨있는 구조를 표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상에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겠지만, 자신들의 성격, 조선민주주의민국은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조인가요? 두 번째 줄, 서울의 두 번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그 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민대중 중심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초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새로 이제 인민대중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적 목표, 조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화국의 국가가 하는 총적 목표, 방향과 목표가 뭐냐?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학습을 하고 그 사상에 맞게끔 행동하는 사회가 되면 그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다. 그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걸 북에서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단계는 완전 승리 단계의 사회주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명 국가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목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 없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수령의 유일적 용도가 확보해야 된다. 북에서 얘기하는 일신단결,
수령 단계 중에 20단계를 이 부분이 확보해야 저런 목표가 가능하다. 대외적으로 자주노선 계속 견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민대중제주의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 원칙이 뭐냐?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건데 최고 원칙. 저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 목표가 있고 그걸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 원칙이 있는데 지금 당면하세 최고의 원칙은 뭐냐? 인민대중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최우선 절대시 해야 된다. 그럼 인민대중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과연 뭐냐? 인민의 복리증진이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지금 현재 가능한 인민 복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국제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가 뭐냐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당원들이 멸사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번 국제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지도적 지침이 되는 게 김일성 김정일주의다.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곧 동일한 건 아니지만 김정은의 혁명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3대 혁명조선을 총노선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실전 전략으로서의 저런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 헌법의 각 조문별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헌법에 계속 제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 김정은 사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2012년도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사상적인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선대의 주체사상, 선무사상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체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상의 핵심, 가장 본질이 뭐냐? 인민대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모든 이 철학체계, 앞에 이 주체사상과 선무사상의 체계를 새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기본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서 사회의 어떤 움직이는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시대의 후기자로 등장을 해서 할 때는 주로 뭘 했냐면요. 70년대에 각종 당의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하면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은 어떻게 대중을 지도하는가? 당은 어떻게 국가기구의 어떤 부서를 어떻게 정책적 지도를 하는가? 당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70년대에 김정일 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설을 합니다. 이른바 강사패를 내었습니다. 이건 이따 설명할 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위조직인 당이 인민생활의 어떤 향상과 혁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지켜야 될 규정으로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쪽 사람들은 법률을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허나마나. 그야말로 이쪽 자본주의 시장에서 비판하듯이 북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지침, 당 규약, 여기를 들이밀면 그건 허나마나. 그런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달라진 게 뭐냐? 모두가 다 따라야 되는 시대에 맞는 법률로 법률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같으면 그냥 내유, 아니면 저 사람과 나의 그냥
인간적인 신뢰관계로 이렇게 그냥 하는 약속 정도의 그런 것까지를 다 법률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구조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하면은 북이 거의 무슨 법률 독재, 국가의 대중에 대한 지배력,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도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북에서 이야기하는 문서를 보면 이 법이 인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민이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당이 과거처럼 주민들한테 월권을 하고 뭘 부정부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히 법률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서 어디가 지켜야 될 폭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고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게 인민 상생형 사회주 법률 혁신이라고 했는데 저건 AI가 저렇게 해준 거고요. 제가 한 제목은 아닙니다. AI가 똑똑해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규정하면 될까 했더니 이렇게 제목을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호작용 속인 과거에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부분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 법을 집행자가 지켜야 되는 게 1순위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검찰 아니면 판사 이런 사람들, 경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인민대중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조항들은 대충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저게 요즘에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목표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옛날처럼 사회주의의 1년치 계획이 나오면 그 수치를 농자, 기업, 협동농자 이런 데서 달성했다. 우리 100%다 완수했다. 105% 추가 달성했다. 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그렇게 평가하는 건 이제 잘못된 거죠. 오케이, 5% 성장했어? 그러면 그거에 기초로 인민들한테 얼만큼 더 월급을 더 많이 주는가? 북에서 노임을 많이 줬는가? 그것을 가지고 인민들한테 얼마만큼 더 풍족한 복리가 제공이 됐는가라고 하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장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분배에 기초한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평가를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번 시정연설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당의 성숙한 용도를 요구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애둘러서 있다고. 저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처럼 분리 많은 당원, 분리 많은 국가, 이런 거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민의 충실한 공무자로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제. 북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안전성에 대한 생각은 과거 우리가 갖고 있던 경찰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고 와서 단독하고 뒷돈 요구하고 이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려고 보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맞게 이제 지키라고 합니다. 저 한 줄로 표현했지만 사실 북쪽에 있는 당 간부나 국가기관 간부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민대중주의와 지도사, 그래서 얘기하는 지도사행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겠죠.
관계는 뭡니까? 12년도에 딱 한마디로 한마디만 딱 규정합니다. 저거는. 김일성 김정일 진수 본질은 인민 대중주의다. 근데 이거 독창적인 게 아니다.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이민 위천이다. 국민들을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의 어떤 뿌리, 정당성을 이제 김일성 주석에서 가져온 거죠.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하고, 등등.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럼 주체사하고 저하고 똑같은 이미지처인데 뭐가 다르냐? 말은 다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래서 좀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저런 데는 그게 새롭게 지금 사상 얘기하는데 저게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거지? 주체사상하고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는 사상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른 거야? 성공사상. 김정일이 일단 성공사상하고 그런 성공사상에 지금 이제 성군혁명 노선이 뭐 이런 거 다 폐기됐거든요. 그럼 성공사상 김정일주의라는 건 뭐냐요? 지금 현재 개선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당이나 헌법에는 지도적 지침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명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거리에 공장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정은 혁명사상을 철저히 학습하자, 철저히 수립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철저히 학습하고 하자라고 그 구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 규약이나 헌법에는 분명히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 보이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둘 사이의 관계는 또 뭡니까? 작년인가요? 우리 국정에서 이제 김정은주의가 확실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정은 사상하고 주의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주체사상하고 김일성 주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연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 그런데 북에서는 저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하지만 저기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거 제가 가져오는데 근데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열심히 지금 저 관련된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대하여 김정은 이름으로 나오고 저 원쪽에 지금 한 분은 분명히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무장하자라고 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철학자나 이론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김정은 혁명사상은 거의 같이 옵니다. 왜? 두 개 다 본질적으로 인민대중주의가 본질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나 이런 건 다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학습이나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김정은 사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왜? 주체사상과 성군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김정은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4.4 이론 방법으로 이게 이제 북에서 옛날 주체사상의 4.4 이론 방법으로 체계화한 것처럼 체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정은 사상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학계나 연구기관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10년 없이 지났으니까 체제가 완전 공고가 됐다.
홀로서기 할 때 됐다. 말씀도 있죠. 언론에서 말씀. 이제 김정은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됐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사상적인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체제를 지키려고 할 필요성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삼중국 이런 거죠. 외국 제재, 뭐 인생활, 뭐 경제적 저하,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애민주의, 인민주의를 활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대중주의를 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승계한 이후에 했던 것처럼 어떤 독자적인 자신들의 사단체계를 내세울 이유가 있었다. 뭐 그런 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현재라는 김정은 사장을 보면 여기 뭐 민영이한테 좀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4가지 핵심 원리, 3가지 핵심 원칙 이렇게 정리했는데 북쪽의 원문에는 5가지 핵심 원리, 그 다음에 3가지 핵심 원칙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세 번째 주체 인민관과 인민 철학이 3번, 4번이고 이들의 철학이 5번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가 주체 사상과 관련된 얘기. 4번과 5번이 김정일의 선구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북쪽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5개의 혁명 원리에 보면 3가지가 김정일주의의 부분들의 3가지 부분이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고 2개가 김정은 사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이 개선되었다라고 저도 이렇게 정리 못했는데 AI가 역시 똑똑해요. 이게 어떻게 개선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뭐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당대회 때 저기 주석단이거든요. 당대회 때 앞에 딱 정면에는 분명히 공식적인 이데올기는 김일성 김정일주의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상 김정은 사상으로 확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 사상과 관련해서 홀로서기 얘기를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독자적인 사상적인. 근데 북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선성이에요. 이거는 뭐뭐뭐 개선한 것이고 뭐뭐뭐 개선한 것이고 이거는 과거의 김일성 시대에 어떠한 것이고 이거는 과거의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것을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더 구체화했다. 현대 시대에 맞게끔 심화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체사상과 김정은 사상과의 관계는 뭡니까? 인민의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두 사람은 똑같다. 그리고 주체적이고 실천적 궁극적인 목적에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선구사상과 김정은 사상은 어떤 원리냐? 2012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첫 4월달 공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이른바 노자 논설로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김정일 애국주의는 딱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으로 되어 있다. 이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개선을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요즘 북에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국가 제일주의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남북 관계에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얘기하다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가 제일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국가 제일주의가 우리 민족 제일주의의 대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김정은 애국주의는 이런 거야 라고 김정은이 규정을 하는 순간 그게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 저 조국관이 지금 국가 제일주의도 나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조국을 사랑하라. 이게 조국관이 자기 옆에 있는 돌덩어리 하나, 흙 하나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절절히 막 서사를 만들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 만주의 한국대첩 하는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조국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고 바로 이게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 이게 그거를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어떻게 이 조국관을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해명한 것이 김정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인민관, 이거는 무대에 앞서 이민희처럼 인민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인민 대중주의로 이런 겁니다. 후대가 이거는 북에서 옛날 김정은 시대 때 딱 그걸 정의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자, 우리의 지금 시대에 우리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대에 풍족할 누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후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복을 보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후대가 아니에요. 저것이 그대로 지금 북에서 며칠 전에 북에서 소년단 7살부터 13살까지의 아이들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 지금 중학교까지 가입되어 있는 소년단 8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 가서 연설할 때의 이야기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북쪽의 언론 매체들을 보면 바로 저런 얘기 지금 우리 선대의 고생 이런 부분들을 고생하지만 이제 어린 후대들은 다시는 그런 시련들을 안 겪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거 세 가지의 관계를 보면 지금 북이 생각하는 이 지금 시대적인 건 어떤 시대냐?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의 가장 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 문제는 뭐냐? 인민 대중주의. 이걸 기식으로 찌면 대중한테 신뢰받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의 가장 중요한. 근데 왜 이런 구호를 냅니까? 김정은 시대 때 고난의 행군과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내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많은 구조가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복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렇게 아주 멋있는 소설을 만드는 거죠. 후대가. 그래서 그런 조건과 있는 걸 가지고 이룬 성과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어줘야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가가 얻고자 하는 마지막 사회주의한테 승리하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김주의 북의 또 4대 세스 후계자라는 얘기가 거의 하고 저는 그게 좀 약간 의외였는데 정부당국에서 그거를 이제 후계자 단계로 봐야 된다. 확실한 첩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 체계에서 보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후대까지. 지금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백두혈통이죠. 그러면 백두혈통의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김정은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여성의 이 상징으로서의 버스레이디가 딱 체제 출범하자마자 공개를 해서 상징화하고 있고, 그거 우리 언론은 어떻게 쓰니까 이설주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투피스를 입으면 그게 시장에서 유행이 되고 머리 스타일 짧게 슈퍼하면 그게 가고, 그동안에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바지를 입고 공식 행사에 나오면 이제 바지에 대한 행동 이제 풀렸구나. 규제가. 이런 문제 되잖아. 그러니까 김주희가 등장을 해서 다니면서 주는 상징은 과연 뭐냐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도 김주희 등장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조금만 잠깐 얘기하자는 거겠습니다. 그럼 김대상하고 김정상하고 도대체 뭐가 가장 대별되는 건 다 똑같은데 용어도 비슷하고 뭐냐, 기본 명제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막스주의가 나올 때에는 기본 명제가 물질과 의식의 선차성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물질과 의식 중에 어떤 게 더 일차적인 선차적인가. 그 기초에서 어떤 유물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체사상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유물론. 그 물질의 가장 최고 존재인 인간, 사람이 세계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뭐가 더 잊혀집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체사상의 기본 명제 아닙니까? 자, 근데 김정은 사상에 와서 이쪽을 뺐습니다. 서구 사상에 와서 기본 명제는 뭡니까? 자,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서 인간이 세계를 발전시키고, 개조시키고 할 수 있고,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서 서구 사상은 기본 명제가 뭡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러면 군대의 위성은 뭐냐는 거죠. 군대. 과거에 막스 레인주의에서 노동동맹이 기본적으로 혁명의 주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대는 군대의 역할들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의 주요건에 군대가 포함된다. 군대가 곧 인민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 가는 거죠. 근데 김정은 사장이 와서는 기본 명제가 뭡니까?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건 다 한 얘기다. 자, 그러면 인민대중과 전위조직, 인민대중을 이끄는 지도자와의 관계는 뭐냐? 당과 인민대중, 당과 국가기구, 이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뭐죠? 인민대중이 주인이고 당과 국가기구는 봉구자일뿐이다. 사고를 바꿔라는 거죠. 그래, 앞으로 북쪽 무드를 보실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어나 쓰고 있는 말 자체가 그렇게 싹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 현실도 그렇고 세계적인 역사를 봤을 때 이 사상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러나 어쨌든 저걸 바꾼 거죠.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운동하시는 분들 생활하는 거나 얘기하는 걸 잘 보십시오. 굉장히 전위적인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요. 우리가 결정하면 따라야지. 옛날 김정은 시대 때 문헌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이 구호가 뭘까? 당이 결심하면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80년대 운동한다. 그럼 운동의 중심적인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정했으니까 다 따르라.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당이 결심했으니까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인민이 요구하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 2018년도 6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민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해라. 너네가 핵을 안 가지 포기하면 저기 어디 동해안에 새로 경제적인 유치도 하고 너네들의 번영이 열릴 수 있다. 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논리가 그거예요. 거절의 논리가. 그래서 트럼프가 회담 끝나고 나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또 영리하다.
모든 걸 인민의 대중적인 부분에 기초해서 뭐 이렇게 다의 공격을 바라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인민이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얘기. 기본 명제 자체가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 이제 법률, 헌법도 중요하고 법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인민 대중의 공유자인가라고 판단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지나가겠습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위적인 상호, 개혁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비판 이런 거고. 밑에 거는 그래서 이 김정은 사당이 처음으로 당대에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21년도 8차 당대인데 8차 당대 때 3대 구호. 지금 이번에 그 9차 당대회에서도 기본 구호가 저겁니다. 이민희천 일신단결 자력갱생. 이게 3대 지금 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국가주의주의, 이민희천 일신단결 하려 해서 제일 지금 당면 필요한 게 뭐냐? 부정부패. 이거 없애야 돼. 세도를 우리 얘기하면 뭐라 해야 되나? 공무원들이 막 거시적으로 하는 그런 특수 보유주의. 야, 우리 검찰이야. 우리 주를 건드리지 마. 기관 보유주의. 이거 오늘 안 돼. 우리 군수야, 군수 분야에 어디 내각 총리가 군수의 예산 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냐. 말이 안 되죠. 옛날에 90년대인가요? 남북 처음 할 때 김일성 주석의 한 친척일 되는 김다령 부총리가 있었는데 거기 한국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북에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비료나 이런 병역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군수를 가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위로 빨리 옮기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북의 원로들이 김다령 동지가 서울에 한번 갔다 오더니 완전히 그 머릿속에 자본주의 똥물이 들어가지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틀렸다. 치우라. 해서 저기 지방 공장 집에 쫓겨가지고. 그만큼 북에서의 그런 구조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총리가 얼만큼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하냐? 내각에. 그거 보고 안 해? 오케이. 그럼 검열. 그래서 지금 총리가 조직지도부 출신이잖아요. 우리 지금 민정수석 출신 총리, 경제연구가 이 사람이 내각에 북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 군수 쪽이든 군수 쪽이든 민간 부분이든 당에서 운영하는 다 내각이 책임지고 다 일단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려니까 조직지도부 출신의 힘 있는 실세가 와서 총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헌법개정에 들어가면 내각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바로 내각의 제1부총리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과거에 총리했던 사람을 거기다가 제1부총리를 앉혔죠.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 공장 지배인 출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당의 입각에서 과거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되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본 게 네 가지입니다. 저걸 얘기를 할 때는 과거를 막 서슴없이 비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세 번째 농촌 하늘가면 내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우리 선대시대 수많은 농촌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서도 하고 있었지만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고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사람들은 다 나가라. 저기 8차 당대 때만 하더라도 시군, 농촌, 지방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안 해요. 이게 부족해서 저게 부족해서 그 시험연설에서 8차 당대 끝나고 나서 수능연설 뭐라고 합니까? 전원회의 끝나고 얘기했죠. 2023년도 전원회의 하고 2024년도 2월달에 시정연설 때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당대의 시적인 걸 뒤집대가 노선을 그대로 살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를 하죠. 매년 20개 군시 공장 지어라. 매해 20개 군시 지방 발전시키는 형태로 주택 다 건설하고 그 군을 먹여 살 수 있는 공장 만들고 하는 거를 10년간 북에 대체로 시군이 20개, 200개 정도예요. 10년이면 전 군이 어느 정도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행간을 읽어보면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야 될 과업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세 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노동신문에 발표한 글에는 그렇게 안 썼을 겁니다. 최종 보도된 문건에. 근데 그 2024년 1월 시정 문건을 보면 저 지방발전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계속해요. 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북에서 제일 센 조직이 어딥니까? 조직지도, 당 조직지도. 인사와 인사, 검열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조직비서 불러서 자, 이 지방발전은 조직지도부가 알아서 추진해. 그래서 조직지도부과 내에 지방발전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라는 거죠. 다른 데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다른 데 갈 거를 또 거기에 이제 끌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균형적으로 다 같이 가면서 새로운 걸 창조해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면 괜찮은데, 이걸 또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거 그만두고 다 그걸 예산 끌어와가지고 그걸 더 무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 지역별로 균형 발전해야 된다. 공업부문가. 이거 못하니 다 해. 그래서 각 지방에 그걸 꼭 다 지어라. 징태로. 일단 주택, 두 번째가 병원, 세 번째 학교, 그 다음에 양곡 판매소, 양곡 보관소. 이 건물들은 다 새로 다 지어라. 기본. 자, 아까 보여줄 때 있던 입구에 있던 저런 과자, 사탕, 저 정도 수준으로 모든 지방에 있는 공장들에서 자체 보일, 자체 군에 저게 유통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다 만들어라. 초콜릿 사탕을 만드는데 초콜릿 사탕, 너네 군에는 초콜릿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거, 오미자가 많이 나면 오미자 사탕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 군에는 오미자 나무 없는데요. 그럼 10개년에 걸쳐서 오미자 나무 심어. 당장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부터 북한에 산림복구 10개년 계획이 추진됩니다. 1단계 목표가 뭐냐면 지금 지방별로 공장 다 만들었으니까 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게 맞게끔 나무 심어라. 자시 필요해? 그럼 잔나무 조성해. 계획 세워서. 그럼 5년 뒤부터는 쓸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게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 장기적인 목표와 현재 해야 될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 사상, 기본 관점, 이 부분을 확 뒤집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본 사상부터 이제 기본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현지도 어디 간 기억 지켜봤습니까? 만경대 유의장이라고 하는 놀이동산 갔습니다. 가서 뭐합니까? 갔더니 부품이 안 들어가지고 놀이동산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잡초가 부정해요. 본인이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부족하고 힘든 조건에서 유의장을 자체의 힘으로 못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잡초도 안 뽑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너네는 뭐 했냐? 이 관리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걸 또 조금 깊게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 1월달에 조직지도 문건으로 후계자는 김정은입니다 라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북에서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식으로 북으로 얘기를 하면 후계자의 유일 지도체계 형성을 위한 상무조라는 거 TF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100인이었다, 300인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다 만든 거죠. 앞으로 사상적인 지침은 어느 거 기본 뼈대. 구호는 어떤 기본적인 거. 그리고 외교는 어떤 거.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죠. 새시대 방단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희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처럼 조직, 사상, 정치 이런 거 나와서 알겠어.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2개 더 해야 돼. 규율. 당원들의 규율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준법.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법을 지키는 앞장서서 그런 부분과 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국가적 주권소, 국권이 곧 인민의 권리고 인민의 권리가 곧 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 여당으로 북중 회담이 끝났으니까 거기 나온 문구들을 시진핑 주석이 쓴 문구들을 보니까 정말 중국이 그렇다면 역사적인 문구.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진핑도 초창기에 기본적으로 조선은 그렇지 않고 사실 옛날에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저 조그만 나라가 뭘 저렇게 말이 많냐? 화난더라. 아니 중국의 사회주의 그거 받으면 이만큼 지원해주겠다는데 아니 그걸 왜 거절하냐고. 이해가 안 되죠. 2018년도에 4차례 정상회담할 때 시진핑 주석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 어려운데 당신 어려운데 뭘 도와줄까 경제적으로.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4번 다 거절하죠. 4번째는 아니 오른쪽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진짜 필요한 거.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바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중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그게 국가제일주의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는 규율 건설과 작품 건설이다. 그래서 그게 규율 담당 비서를 새로 만들고 국제단계에서 그 다음에
각종 기관의 작품 건설, 법을 안 지키고 하는 것 그중에서 특히 힘센 기관들이 안 지킨다. 사법, 검찰, 경찰 이런 데가 제일 안 지킨다. 그래서 당연히 법무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부분들을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쪽에 지방에 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저 얘기하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부정부패 얘기하고 뭐 복지부동을 하던 뭘 하던 과장급 또 그 밑에 이렇게 책임 지도급들까지는 이제 이 길로 어쨌든 복지부를 어떤 걸 하던 어쨌든 이 길로 이렇게 얘기를 하서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말단 경찰 그게 이제 저 사회안전업 뭐 이런 데 가면 당장 시장에서 이렇게 가서 이게 안 뜯으면 이게 살기가 막막한데 경찰 월급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2024 학년도에 임금을 10배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쌀값이 30배가 올랐네. 시장에 예를 들면 환율 같은 경우는 1달러에 8,000원 시장 환율이 8,000원이었던 게 지금 거의 6만원 돼 있습니다. 쌀가격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곡물가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난리가 난리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난리가 왜 안 납니까?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시장 환율, 이 시장 쌀 가격, 이 누가 가서 삽니까? 저 쌀을? 못 먹는 사람? 두 끼 먹고 한 끼 보충하려는 사람이 그걸 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국에서 기본명제가 정했기 때문에 기본명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과 인민, 국가기구와 인민의 관계를 뒤집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걸 현실에서 그렇게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그건 뭐 시간이 흘러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리고 국정에서 사상을 설명하면서 쓰고 있는 문장이나 원술책의 단어들을 알아야 앞으로는 북에서 나오는 모든 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정책을 나왔을 때 저거는 제가 표로 설명 안 했지만 저 지방 농촌이나 뭐 단강령, 우대 강령이나 이런 속에서 나오는 거하고 저게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국가기구만 얘기를 하고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국무위원장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과거에 최고인민회에서 뭐 소환하고 그런 선출하고 이런 거인데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추대를 해서 국가 최고 정치적 지도기관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치국위원과 상무위원과 정치위원들이 중에서 저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국무위원회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최고인민회, 우리 지금 국회에 해당되는 위상이 확 떨어졌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고인민회와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예전에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나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같은 사람이 이제 병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현재 우리처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국가사업을 행정적인 국가 지도사업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소년단 80주년 행사 때 북의 국무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방에, 저 중앙 행사도 있습니다만 지방에 가가지고 평상시에 가서 어디시에 가서 아이들하고 뭐 저기 줄다리기 심판도 봐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행사에 가서 막 하고 있는데 조용원 상임위원장도 갑니다. 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국회의장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우리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1비서실장 뭐 이런 직책으로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의 직위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전임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시절에는 어쨌든 최용해 상임위원장이 나와서 외국 대표도 만나고 자기 독자적으로 가서 현지도 하고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직위로서 어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용호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직비서로서의 어떤 우리를 주면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법률만 제정하고 그것을 어떻든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권한과 의장이 상당히 낮아졌다. 지금까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국무위원회 밑에 부서들입니다. 경위국, 최근에 이제 경위국장 바뀌었어요. 옛날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 때 보면 그 김정은 옆에 이렇게 서 있던 나이든 김철규 경위국장이 이제 은퇴하고 좀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국장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국무위원회 대변인 역할은 김여정 총무부장이 하고 있죠. 저 밑에 사진 설명만 하면 저 소년단 80주년 행사 때 무대 뒤에 이제 이 행사를 쫙 했던 실무자 세 사람이 열심히 행사가 진행되는 거 보고 웃으면서 답답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 살짝 가린 제 저쪽이 현성호래. 사망한 김창산 의전부장 대신에 아마 의전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간에 생각이 아마 노동철 경위국장일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김여정. 이날 저기 김정은 위원장은 양복에 저 밀짚모자 쓰고 온 거예요. 그 밀짚모자는 김여정이 들고 있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거 보면 아니 당이 정치국위원이면서 비서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의 전문부서에 또 김여정은 직책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부장. 네? 부장. 총무부장이에요. 근데 총무부장이 저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거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의 어떤 모든 당의 기구나 국가기구의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보면 김여정이 저렇게 활동을 하려면 김정은 총무부장 직책도 있지만 저런 거를 하는 부서의 책임자라는 거죠. 선전본부에 가면 행사과가 있습니다. 저 행사과 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행사과 부부장 겸 국무위원회 의전부장이다. 뭐 이거는 이해가 돼요. 김여정은 도대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벨라루스 대통령 와가지고 이렇게 사인하면은 옛날 2018년처럼 사인한 거 싹 해가지고 싹 접어서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 대통령실에 누가 합니까? 이거 총무부서가 하나? 어쩌면 뭐 비서실장 하든가 뭐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김여정이 해요. 대외, 대남, 중요한 정책 뭐 이렇게 하고 김여정이 합니까? 무슨 직책이에요? 총무부장이 왜 그런 걸 합니까? 국무위원회 정책국장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총무부장이 왜 저기 경위국장하고 의전부장하고 저렇게 막 합니까?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뒷자리에서 요걸 이제 2018년, 19년 항상 막 여기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국무위원회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중국화 통일이 완전 이제 없어진 거죠. 남북관계가. 김대중 시대 경제운동가들은 가장 핵심은 저 사진 두 장입니다. 자신들만의 경제를 하고 가겠다. 근데 그냥 기초 단위로 사회주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이 생산한 농민들한테는 많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각 농장별로 이제 작물 선택 가능하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농장 말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 농장은 꼭 쌀을 재배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정한 그런 농장 말고, 일반적인 농장들에서 땅콩을 심을 건지, 어떤 종자의 작물을 심을 건지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그 연구소 가서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자율성을 주면서 대신 생산 목표량을 채워야 된다. 대신 목표량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농민들이 쌀을 재배했다. 그러면 수매 아시죠? 그러면 국가가 30%를 의무 수매를, 이건 의무로 국가 가격으로 수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30%는 기업 수매를 합니다. 기업이나 단체. 그래야 그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임금만 주는 게 아니라 식량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농민 개인 분배를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계획을 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그 부분들이 높아지면 농민들이 생활이 굉장히 괜찮아집니다. 요즘 트라크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농포라는 말이 없어졌대요. 농포. 수포는 뭐죠? 수확포기. 농포는 농업포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국가에서 수매, 국가 수매 아니면 군대 수매 이거 가져가는 거 보면 1년에 남은 게 없다. 그래서 농업은 이렇게 농포. 이거 농촌에 북쪽에도 청년들이 없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농촌 자원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생긴 게 농촌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탄원해서 간 젊은이들한테 사회가 국가가 주는 거 외에 사회 기금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휴대폰으로 딱 자동 결제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의 단위가 소조예요. 소조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분조죠. 3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저 사람들끼리에서 다른 분조화해서, 두 번째로는 담당자가 다 되는 담당자. 이렇게 농장에 가면 이제는 담당자가 딱 정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한 목표가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과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를 지금 하는 거죠. 지나가겠습니다. 시장 얘기만 하더라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밑에, 저기 강동군인데, 평양시 강동군인데, 종합봉사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에 공장을 짓지만, 공장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그 다음에 종합봉사소를 다 지어라 해서 이제 주민들이 저기 옛날에 있던 그 지역, 우리로 치면, 우리 지역으로 하면 전통시장에 안 가고 기업형 슈퍼마켓 다 지었으니까 거기 가서 저 농장의 제일 중심부에 저게 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지 말고 거기 가서 다 해라. 저 시장에 가면 상표가 이게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다 명한데 국내에서 생산한 거 어느 정도 품질 수준일 거 다 보고할 테니 여기서 쇼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형 슈퍼마켓 한 달에 2번 쉬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에서 뭐라 합니까? 시장 운영 시간을 자꾸 줄이고
거기에 장사할 수 있는 자격을 자꾸 축소시키고, 응? 하면서 시장을 약간 옥죄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기로 자신 농장이나 자기 상점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들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요즘에 임금을 봉투를 안 줍니다. 다 카드로 줘요. 조선중앙에 무역거래에 가려면 전선 카드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저런 봉사소나 그런 슈퍼마켓에 가서 그걸 결제를 해요. 왜? 각종 현금 유통이 안 돼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요즘에 저기 중국처럼 그래서 각 그 노점상처럼 도로변에 나와 있는 뭐 청약으로 팔고 뭐 이런 데도 다 바코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중국처럼. 그래서 다 딱 찍으면 간편 결제돼서 사이드 안 빼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앞으로 5년에서 5년 정도 좀 지나면 그쪽에 저런 결제 시스템은 거의 중국식으로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산골 마을 온라인 광 케이블 안 깔린 데를 깔고 있고 이동 통신 안 되는데 다 그 기지고 계속 꾸준히 다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들은 이제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정말 무게 생각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연구자들이 700만이라고 하니까 제가 700만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이거 할 때, 과거에 노동신문 얘기를 하면 노동신문 뭐 종이지도 나쁘고 뭐 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서 500만 붙였다 200만으로 줄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신문을 이렇게 많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 언론이나 정보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면은 김여정이 대남 무슨 대변인 당황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씁니까? 북쪽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그럼 중앙통신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잖아요. 중앙통신이 내보내는 보도, 사진, 동영상 다 스포츠 다 보잖아요. 지면으로 안 나와서 못 볼 뿐이지. 연합뉴스 우리 인쇄된 온라인 프라임판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있으시면 간단히 그런데 남이나 중에 젊은이들이 문제입니다. 요즘 국정에서도 항상 저 고생도 모르고 잘하는 저는 우리는 막 두 개 젊은 세대들 뭐 장마당 세대다, 권한의 뭐 피눈물 세대다, 정말 뭐 배고픈 세대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이 꼰대들이 하는 얘기는 저 고생도 모르고 잘하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도 저걸 세상에 어떻게 내놓는가 하는 그런 우려서 저렇게 막 남쪽 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저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 수학 문자 할 때 이거 줄임말 쓰지 말고 그거 얼마나 불편하니까 그걸 그냥 두 장을 줄이면 되는데 그거를 다 치우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줄말 쓰면은 딱 풀네임이 딱 자동으로 바뀌게. 하여튼 뭐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생을 본다고 하니까 이게 겨울에 백두산 행군을 시키지 않습니까? 백두산 칼바람을 맞아봐야 너네 할아버지, 그냥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큰 고생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 알 수 있어. 우리하고 비슷해요. 네 나라가 말이야, 현충원에 한번 가봐야 우리 전쟁 그 전투에서 너네들 얼만큼 했는지 알아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북에서 참 많이 하는 거죠. 저 제일 오른쪽이
지금 새로 지은 화성거리, 샛별거리 뭐 이런 데에 새로 만들어진 그 오락관이거든요. 전자오락실. 아, 거기 뭐 항상 팔팔해 보면 외국 사람들 가서 찍어오는 걸 보면 또 거기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저 스마트폰 가지고 삼성전자지갑, 뭐 흰눈 전자지갑 이런 것처럼 자기 카드도 거기다 등록해서 그거 갖고 와서 저기 들어갈 때 입구에 찍찍 띵 하고 가서 저 프로그램 선택해가지고 결제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뭐로 하시겠습니까? 바코드하고 저 찍는 거 카드 그렇게 해서 그냥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 노라실 옆에는 그 화성 불고기집이라고 그 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는 그런 데 가서 한 번 저기 가면은 뭐 100달러 이상 나와. 여러 사람 가서 그 무슨 돈이 결제인지냐 사회 문화죠. 그게 1900에서 뭐 무상 의료제 뭐 이런 단어들이 삭제되면서 북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현실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마당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회주의를 빼고 그냥 조선민주주의 헌법 이렇게 한 것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북한의 현실은. 그 현실에서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북에서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 내용들을 보면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단계를 이미 넘었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헌법이란 말이 안 맞으니까 사회주의를 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냐. 이제 건강보험만 얘기하면 국가가 다 무상 치료하고 뭐 예방을 하고 하는데 예방의학이나 구역 담당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간다. 근데 헌법 규정에는 빠졌어요. 그 단어가. 근데 다른 글에 보면 또는 신문에 보면 그거 열심히 하라고 써 있거든요. 다만 건강보험을 이제는 개인도 부담해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월급 나오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갑자기 해서 그게 보험 기금으로 돼서 국가 지급 부분하고 기금 부분이 합쳐져서 지급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저게 사회주의 아닌가요?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에서 부분. 지금 북에서는 이제 단순히 헌법에서 뭐 통일, 뭐 민족대관계 이런 걸 빼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분간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이 있었기 때문에 분단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 하나의 국가로 가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분단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 역사에 분단이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얘들 다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남북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교류가 열리고 뭐 이런 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주잖아요. 평화공조를 어느 정도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북은 이미 거기까지 지나가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방이 된 이후에 각각의 나라로서 존재해와 발전해 각각이. 대한민국의 혁명운동은 임시정부로서 자신들 정치를 가지고 국가를 만들고 자신들은 30년대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을 가지고 혁명을 세워서 달고 자신들은 사회주의로 지금까지 해서 지금 전면 사회주의 발전하기까지 왔다. 남쪽은 알아서 대한민국을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하나의 국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별도의 국가적인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국제적인 환경에 이런 차원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두 번째 후에 국방종합대학 연설, 국방종합대학에 가서 저런 연설을 했다는 게 저는 몰라요. 군대 부분에 현지를 가서. 과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남조선을 해방시키려고 시도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기 싫다. 근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도에 보면 여기 보면 백령도에 써 있어요. 근데 독도는 찾아봤습니다. 과거에는 저 한국 부분에 각 도 이렇게 서울시 표시되고 이렇게 다 행정구역이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다 나눠봤어요. 그냥 한국에 해상 경계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국가론을 왜 선포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요. 남북 간의 대치전 남쪽의 어떤 그 대북 강경 정책, 여러 가지 북의 모습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남과 북의 사회 체제가 이게 합쳐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가 미래를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그걸 애써 통일하려고 하면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지금의 분위 상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북에서 연방제 통일이 나오고 북의 통일 방안이 막 바뀌고 있는 것이 남과 북의 국제관계에 따라서 바뀌고 있지만 그 밑에는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남과 북의 사회적인 차이가 벌어지면서 계속 단계론적으로 바뀌죠. 이것도 안 되면 더 저 중간 단계를 길게 연방제도 안 되면 낮은 단계 연방부터 시작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근데 지금은 80년 남북관계 총괄하고 하면서 때문에 지금은 이게 어렵다 이게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남북연합제나 남북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나 또는 그걸 적당히 섞어서 얘기하는 남북연합 연방제 또는 연방연합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통일 방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밖에 없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다 가능했는데 문화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남과 북의 사회체제, 사회생활 기본적인 가치관이 80년이 지나면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방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저는 이제 좀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에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핵심 내용 그겁니다. 자, 이제 싸우지 말고 잠시만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공조를 하자. 그리고 누가 더 인민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지 경쟁을 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전향적인 원래 더 전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법무부에서 한줄같이 반대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런 대통령이라도 이거 방어법 위반가 아니다. 어떻게 북한을 단서를 받았지만 공적으로는 아니고 어쨌든 대화로서의 정권을 인정하느냐. 아니 법무부 장관이 그 청와대에 와가지고요 방어법 위반이다. 안 된다. 국방부 와가지고 아니 바로 얼마 전에 김신조 내려오고 울지 삼천 났는데 어떻게 북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평화공조를 얘기하느냐. 이거는 국가 통치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박정희 서슬이 펄을 그치잖아요. 또 그랬습니다. 자, 그로부터 남과 북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어쨌든 국제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하고 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자, 북이 두 개 국가로는 2003년도 말에 선언하고 그 이후에 우리 내부적으로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논의하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많이 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
다 생각이 달라요. 지금. 그리고 그게 다 정치적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집단적으로 지금 이게 다른 정치적 세력들이 돼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논의가 대단히 어려운. 또 어떤 부분 지금 인정하자고 뭐 예를 들어 국호도 조선으로 보자. 사실상 두 개니까 인정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했을 때 헌법에 오늘은 반헌법적인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실제로 그런 거야. 반헌법적 발언이잖아. 헌법에 받기 전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러려면 과연 통일이 뭐냐, 남과북이 통일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80년에 걸쳐서 남과 북이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민족, 하나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질문을 하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염두마냥하시고 고개를 주시는데 통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 5년, 10년 정도면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웃죠. 20년, 30년 걸리면 될까요? 이 생각이 다른 거죠. 왜? 우리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는 거고, 북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남쪽보다 이렇게 뒤처져 있는데 저 남쪽을 저렇게 통일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지금 헌법적으로. 근데 그런 통일 방안으로 북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지금. 국가야라는 거, 북에서 이제 어림도 없다. 과거에 임동훈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99년, 2000년도에 가가지고 북에 얼마나 설득을 해서, 너네들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연방제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연합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게 합의사항으로 들어갈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지났다고 합니다.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되면 남북 간의 통일이 됩니까? 미국 나가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 2030 세대는 이미 거기서 훨씬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 번째가 통일교육에서 나온 전자 통일교육 교재 중에 하나인데, 우리 남과 북의 어린이 만나가지고 무슨 노래 하면 될까요? 무슨 윷놀이하고 씨름하고. 도대체 윷놀이 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양동원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양 양동원에 할머니들이 윷놀이 하는 거 나오지. 애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잘 나가는 애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오래 따라가 있지. 근데 그 오락으로 통일되면 그게 통일입니까?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21세기에는 이 AI, 인공지능 시대 때 통일이라는 게 가장 뭐냐. 우리가 만든 국가적인 AI와 저 북이 만든 국가적인 AI가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통일시킵니까? 용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아직 남북의 결의별 큰사조도 못 만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이렇게 AI가 다 PPT로 만들어주고, 말만 하면 1분 만에 이런 시대인데, 그걸 지금 국가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으로 100조, 200조, 그래서 이게 미래 사람의 으로서의 투자를 해서 그걸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게, 통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AI 시대에 맞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개념, 우리가 통일의 완성 형태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지금 여행하는 기업가 무슨 거기 유학하는 이런 친구들이 평양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찍어서 페이스북에 아니면 라인에 올립니다. 평양에 불나서 건국에 오는 거 바로 걔네 찍어서 올리면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저렇게 외국인들이 고향 타고 가서 평양에 가서 하고 있는데 저게 1년에 이제 평양을 가는 사람들이 50만 넘고 100만을 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대신 시진핑 간 내용 중에 합의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진처럼 저렇게 두만강하고 저거 중국에서 나가서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 저거 북에서 양해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북이 뭘 요구했겠습니까? 최소한 신주에서 평양까지 고속철을 일단 놓고 생각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최소한. 그 다음 거는 노란 표지판에 있는 게 그 자가용입니다. 북에서. 김성중학대학 정문절로 들어가는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 중에 자가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화성거리에 화성 불고기의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자가용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자가용이 원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쓰니까 좋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대학에 왜 이렇게.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뜬 게 지금 이제 10,000단이 넘어서 1503번. 2만 대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사고할 때는 옛날에 우리 민족끼리 막 이렇게 할 때는 저는 반대했어요. 국제적인 접근. 근데 지금 국제적인 접근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만강 하구 개발을 위한 광역 두만강 국제 개발 계획의 도발이라고 합니다. 왜 실제적으로 중국이 1대1로의 연장선으로 예산도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또 지금에 있어서 과연 남북 고속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북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의 책상 위에 남북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하는 한 푼도 안 돼요. 한 푼도 우리 돈이 세금이 안 들어가면서 그 만들 수 있는 구상이 딱 책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회담 하면은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쓰려고 했는데 그럼 무산됐죠. 그런 기회들을 참 우리가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작게 5017, 5015 지금 이란에서 선보이고 있는 코피 작전 등등의 그런 참수 작전 이런 501호 이런 개념에 한번 갈 건지 아니면 저렇게 두만강 하루에 새로운 어떤 물류의 좀 6월 며칠라도 이제 오픈하겠죠.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 단동을 거점으로 해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어쨌든 국제적인 물류를 연결시키는 사업에 할 것인가. 이런 사고로 좀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평화옹전 좋죠. 근데 그 평화옹전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어질 거에 대한 고민이 과거에서 한 단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